표준 임대료 아직 시행 안 하죠? 네, 그건 이제 논의 중인데. 논의 중인데. 근데 표준 임대료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우리 보통 이런 거 표준 가격을 정할 때는요. 보통 국가의 과세 편의를 위해서 많이 정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표준되는 주택을 일정 지역 단위로 해서 정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넘지 못하게 표준 임대료를 넘지 못하게 뭐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겠다라는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이 페어 렌트라는 건 있어요. 이게 사실 보니까 그거를 갖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페어 렌트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페어 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모든 임대 시장에 대해서 이거에 맞추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임대 사업자로서 정부로부터 뭐 재산세 인센티브, 별 인센티브를 다 받는다고 하면은 그 페어 렌트에 맞춰서 따라야겠죠. 근데 이게 인센티브 받는 사람한테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과거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무리수가 있으니까 신규부터 하다든지 해서 이거는 지금 그 시도는 좋으나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적용의 대상이 누구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으로부터 뭐 인센티브를 받는 영역 내지는 준공공 영역이든 그렇죠. 이게 적정하다라는 행정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순수한 사경제 주체들 민간 영역에서 거래 영역에 이게 들어와서 기준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 안 뭐 돼요. 그런 얘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정부한테 인센티브도 하나 안 받은 타워필리스 집주인이 그 밑에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예. 제가 뭐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람은 아닌데 당장 실무자나 지자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네요. 보니까 기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이게 만만치 사실은 않을 거고. 조사를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경제학 모형으로 돌리면은 적정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교수님 그 HUD.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정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름처럼 주택하고 도시 개발이에요. 도시 재생부터 얘기하자고 하면은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공공성을 결합시킨 정책 같은 것들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영어로 돼 있어서 예. 힘들더라고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블락 그랜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그랜트라는 게 사실 지원금이잖아요. 이 허드에서 지원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하는 다른 것들은 이 바우처 프로그램인데 중앙정부 허드의 최종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들 또는 사회적 약자가 괜찮은 주택과 괜찮은 커뮤니티에 살 수 있는 권한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그게 그랜트 형식으로 해서 너가 저에서 도시재생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인데, 바우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선은 지역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적정 임대료가 있잖아요. 페어 마켓 레이시 다 조사를 해요. 뉴욕 맨하탄은 한 달에 최소 1,500불. 뭐 아카소에는 어느 지역은 조사를 했더니 중위급 주택의 표준 임대료는 300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우처를 받는 사람들의 소득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만약에 1년에 1억이다. 근데 제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저는 이제 바우처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소득의 30%는 전 주거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1,500만 원은 주거비로 써요. 근데 그 지역의 표준 임대를 봤더니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을 그 중앙정부에서 바우처로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바우처를 갖고 네가 살고 싶은데 가가지고 살아. 우리는 500만 원까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 좋게 1년에 1,700만 원짜리 주택을 발견을 하면은 자기 돈 1,50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근데 바우처니까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하우징 바우처예요. 하우징. 그러니까 임대료 바우처예요. 임대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단순한 그냥 상품권이나 뭐 그걸로 이렇게 안 돼요. 복지비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더 비싼 데 산다고 하면은 그건 따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적정한 주택, 우리가 얘기한 표준 임대료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거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럭셔리 주택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민간 주택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거군요. 그럼요. 민간과 함께. 네, 민간과 함께. 그게 효율적이고 사실 공공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야지 사실 바우처도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는데 어느 소득 기준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있어요. 근데 이게 정액제로 줘요. 아니 그런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주거 바우처 이런 거 치면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있어요. 바우처? 저소득층 지역 주거 지원, 주거 급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정액제예요. 정액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딱 정액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우리 표준 임대료가 왜 중요하냐면은 표준 임대료를 딱 조사를 했는데 2020년에 표준 임대료의 중위값이 딱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1,500만 원과 2천만 원 사이. 근데 그 다음 단계 갑자기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표준 임대료가 한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1,000만 원을 줘요. 거기서 살라고. 뭐 원리적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1년에 딱 정액제로 주거든요. 10만 원, 뭐 20만 원. 그럼 임대료가 폭등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우처 제도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이거 정부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게 맞거든요. 거의 허드 예산의 한 50%를 하니까. 그래도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낮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국식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국민의 의식도 좀 많이 변해야겠어요. 정치권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는 이런 거를 추진했던 주체는 사실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봤을 때 공공이 주도한 개발에 대해서 선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거기 임대 아파트가 몇 호고 거기에 서민들이 얼마큼 산다. 근데 이게 미국이 70년대 약간 망가지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 되면서 이걸 시장 논리를 적용하자고 한 게 공화당이었고 그러면서 저런 식의 뭐 블락 그랜트 프로그램 이런 게 더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깨진 유리창 이런 아세요? 깨진 유리창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이제 지역에 어떤 관리가 안 되고 할 때 유리창이 깨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말 자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거기를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유리창이 더 깨지는 거죠.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60년대하고 70년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만 이렇게 모아놨더니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소셜 믹스. 어떻게 하면 섞을까. 그리고 좀 더 민간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을 하는데 공공성과 시장성을 같이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저기 참여하고 민간 개발업체 참여하니까 뒤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사실 일로 들어와요. 도시재생으로. 예, 그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 서민에 대한 바우처도 확대됐고 그리고 맨 처음에 공화당이 이걸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해놨을 때 지금 이 정책으로 그 수혜를 받는 서민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에 대한 게 부담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공화당에서 이거 약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수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정파를 떠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빅픽처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미국의 바우처의 실현이에요, 사실. 그걸 위해서는 표준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표준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는
그 주택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타워팰리스 사는데 표준인데 적응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예.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사용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용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강제하겠다는 것 만약 같은데.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음. 심각한 문제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공공에서도 집주인한테 그만큼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재산권 감면이라든지 뭐든지. 예. 재산세. 재산세 감면이냐면 종부세 감면 뭘 줘야지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안 되죠. 예.